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학부 및 국어국문학교 교수, ITRC 게임 애니메이션 센터 참여 교수 이인화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2012년에 중국 게임의 이제 시장 성장률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MMORPG의 시장 성장률이 12.2%더라고요. 중국에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서북쪽 재개발 이런 도시 하나가 생기면 한 세트에 1000대씩 하는 PC들이 막 들어가는 PC방들이 생겨나는 이런 곳인데 가장 MMORPG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인데 여기서 12.2% 성장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다른 성숙된 시장에서는 MMORPG 시장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를 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가 MMORPG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으로 보고 있으면 캐주얼 게임, 웹 게임, 그리고 아주 정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의 성장률은 84%에서 한 46% 전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미국 2012년 시장도 보면 미국 2012년 시장도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텔레비를 보면서 이제 엑스박스 360이나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작하던 이 게임 시장이 아주 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바일 스크린 혹은 이제 크로스 스크린이라고 해서 플로팅 스크린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나 혹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시장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카카오톡이 이제 거의 애니팡 신화를 만들면서 이제 카카오톡 경제학을 만들어가고 하다못해 정말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허접하다고 말하는 카카오 쇼핑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모바일 레볼루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럼 테크놀로지 단에서는 이렇게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서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밑에 흐르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앞에 시장 설명에 대한 장표가 없어가지고 바로 여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계시던 197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7년 전에 어텐션 에코노미 시어리라고 하는 건 다 잘 아시겠지만 관심 경제 이론을 만드셨고요. 정보 사회가 흔해질수록 심화될수록 정보는 점점 흔해지고 관심은 점점 귀해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보사회는 관심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되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심시장이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 지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더 관심을 요구하고 지금 많은 관심을 쏟게 되는 매체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지금 덜 관심을 요구하고 덜 관심을 받는 매체는 점점 덜 관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3스크린 링키지, 4스크린 링키지라고 해서 텔레비전과 모바일과 PC를 연동하면서 이 관심이 옮겨간다고 할 때 지금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매체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관심의 핵심에 사실은 스토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제가 스토리텔링 전공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니팡도 보면 그 컨텐츠 안에는 스토리가 없지만 그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사용자 안에는 내가 아는 지인과 내가 아는 친교 관계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스토리는 관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 리소스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향한 이제 관심 경제의 흐름과 아울러서 스마트 소사이어티의 또 흐름이 인간적인 욕구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 점점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은 미국하고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의 갈등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 지구가 하나의 사회가 되는 정말 나중엔 세계 연방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의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수렴되는 사회를 향해서 이제 인류가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정말 제가 중요한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 왔던가.
내 나이 또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일 많은 걸 배우는 게, 한 36세쯤 되는 제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배웁니다. 제일 지금 이 모바일 혁명에 대해서 저만 해도 나이가 있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애니팡 왜 다른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결제를 하기를 힘들어 하는데 애니팡은 왜 결제를 할까요? 애니팡 결제 안에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감형 유저 인터페이스의 요소가 내장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핸드폰 모바일을 이렇게 눌러서 결제하라고 하지 말고 흔들어서 결제하라고 하면 훨씬 많이 결제하죠. 당신 때문에 가슴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결제하라고 하면 어차피 모바일 툴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 툴이거든요. 친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바일 꺼내놓고 얘기하다가 모바일 보기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 정말 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36살 된 제자가 하는 얘기 듣고.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보다 나이가 제가 지금 47이니까 나이가 11살이나 어리잖아요. 11살 어리고, 전공도 그 학생은 식품영양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네트워크 세상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등산 갈 얘기나 하고 있으면 무슨 벌전이 교수님이 이렇게 등산 갈 그런 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나와 모르는 사람. 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friend of friend society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정말 스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몰랐던 것,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 1890년대 프랑스 국민한테 지방 의사 마누라가 바람피다 죽은 그 의사 마누라가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프로베르가 그걸 보바리 부인이라고 써가지고 보여준 이런 것들이 스토리거든요. 스토리는 원래 시간적 장소적으로 멀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게임이 굉장히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가족으로부터. 이건 게임이 살아있는 문화라는 증거죠. 게임이 완전히 죽어있는 문화가 아니고, 완전히 살아있는 문화라는 증거이고, 우리의 김수영 선생님은, 난닝구의 포스가 풍기는 저 사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하다.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리빙 컬처는 카운터 컬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문화의 본질이 꿈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는 그것이 안을 향할 때는 기존의 문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밖을 향할 때는 기성사회 질서에 대한 불가피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의 철학자인 버나드 슈트는 배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라는 걸 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얘기를 해요. 전체가 게임 플레이의 철학적 해명인데요. 배짱이라고 하는 이 숭고한 존재를 보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정말 여름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겨울에 이제 개미집 앞에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다가 얼어 죽지 않느냐. 저거야말로 유토피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고 인간이 진짜 인간이 인간 모두가 미래 사회는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고 그걸 평생을 세상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개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배짱이처럼 살고 싶은데 배짱이는 그런 걸 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실 배짱이가 지금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카운터 컬처 안에서 유토피아를 향한 어떤 인류의 욕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반문화의 하나로 지금 게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존재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그 게임 안의 세계는 헤테로그로시아의 세계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감히. 헤테로그로시아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찮고 작은 이야기거든요. 정말 하찮고 작은 이야기. 제가 어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전주대학에 갔다가 그래서 평가받고 이제 올라오니까 기차가 끊겨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2시 반에 이제 군대 밥 주러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는 삼국지 게임에 들어갔더니
우리 맹원들이 맹주는 요새 바빠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형님 뭐 오늘 뭐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하셨어요?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바쁘다. 그러니까 맹주 형은 맨날 바쁘대. 너 16살이지 내 막내딸이 17이야 임마. 내 나이 돼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새벽 4시까지 그런 쓸데없는 그런 하찮은 그죠? 안 해도 되는 졸려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이 오는데요. 편안하게 잠이 오는데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미학자는 바로 이런 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이다. 오피셜 랭귀지라고 하는 것, 공식적 언어라고 하는 것, 뭐 대통령 후보나 혹은 장관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오피셜 랭귀지는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계산을 담고 있는 언어는 실제로 세계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작고 하찮은 이질적인 헤테로그러시아의 대화에서 태어나고 대화를 멈추게 하는 아주 작은 억압 때문에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찮은 대화가 우리 카카오톡 대화를 보세요. 정말 하찮은 대화잖아요. 이것이 16억 6,800명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더 가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내러티브 띵킹입니다.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만 1위를 한 게 아니고 거의 홍콩, 남아프리카까지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마이클 샌달 교수는 20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윤리학을 강의를 하셨어요. 저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계속 마이클 샌달 교수님이 하셨던 건데 아무도 안 듣다가 갑자기 지금 막 이러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이 올라가고 왜 이런 난리가 벌어질까?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그동안은 로지컬 띵킹으로 금융공학 만들고 수학 모형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럽니까? 퀀트라고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풋옵션, 아웃옵션 이래가지고 돈 뽑는 이걸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다가 그걸로 모기지 주택 대출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주식이 집값이 35%로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뭡니까? 굉장히 가치 편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잘 듣지도 않았던 내러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벌어지면서 이제 마이클 샌달 교수의 20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 서사적 흐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서사적 사고가 없이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서사적 사고라고 한 건 뭐냐면 인류의 무의식에 뿌리 깊게 박힌 사고입니다. 블라디미르 프로프와 조셉 캠벨이라는 두 신화학자와 민담학자는 모든 이야기는 한 개 이야기의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셉 캠벨은 영웅의 여행 12단계를 가지고 저렇게 모든 영웅은 저렇게 12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 스텝을 빼거나 더하거나 혹은 한 스텝을 바꾸거나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우리에게 현대의 그 이야기에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233년에 시학에서 했던 저 구분이야말로 스토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세 종류밖에 없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보통 사람보다 훌륭한 이야기, 주인공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 주인공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통찰을, 놀라운 통찰이죠. 뭐냐면 어떤 가치를 표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이 보통 사람보다 훌륭한 이야기. 주인공이 보통 사람보다 저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그 개발 독재 시절에 그 배삼용 씨를 보면서 막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삼용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그 계보가 지금 강호동 씨까지 뭐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액션을 대변하는 이야기고요. 현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보통 사람보다 똑같은 이야기. 실제 우리는 가치와 이 행동이 분열되어 있는, 가치와 행동을 조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시키는 이야기에 대한, 종합시키는 상상적 종합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것이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독일을 한번 보세요. 1995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유로존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독일인들은, 현대 독일인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치 범죄거든요. 근데 이 나치 범죄야말로 독일인들이, 유럽인들이 뭐 지금 그리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뭐 뱅크랍트 해가지고 독일인들을 뭐 공격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인 거죠.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로존의 주인이 돼야 되고, 지금 동유럽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진짜 믿을 유럽이 됐는데, 우리가 유럽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했던 죄를 생각해 보면요. 히틀러가 1933년에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민주 시민들이, 지금의 2012년에 한국인과 똑같은 민주 시민들이 민주투표로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세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찍듯이 민주적인 투표로 투표해가지고 히틀러가 수상이 됐고요. 히틀러가 쿠데타 일으켜서 총통이 된 거 아닙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노령으로 돌아가시니까 독일 헌법에 따라서 수상이 대통령직을 겸직해야 되기 때문에 총통이 된 거예요. 이런 민주사회로 집권한 히틀러 밑에서 그러고 12년 동안이 흘렀는데 누가 나치가 아닙니까? 모든 독일인들은 다 나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100%. 그런데 2차 대전에 지고 나니까 독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인들과 달리 독일인들은 매우 영리했어요. 일본인들은 그 쯔까모 형무소에 몇 명 집어넣었다 그냥 미군정이 사형시키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은 그러지 않고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을 네가 나치야, 네가 강압하고 협박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치 범죄에서 우리는 피해자야, 같은 피해자 이러고 얘들을 종신형 주고 사형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죄의식이 독일에 있습니다.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16살 난 소년이 32살 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스타킹 신는 그 다리를 보고, 그 16살의 그 여자 다리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몰입하다가 여자랑 같이 꿈 같은 두 달을 보내게 됐는데 여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버려요. 그걸로 상처를 받아서 1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그러다가 그 10년 후에 이 여자가 나치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안 것이, 이 여자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구나. 그걸 숨기려고 자기가 버스 회사의 관리직이 차장이었는데, 차장이 관리직이 되니까 나를 떠나버린 거고,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데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그럼 필적 감정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글 못 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내가 그랬어요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1년형 받고 다 풀려나고 이 여자는 무기징역 받고 평생을 감옥에 삽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치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치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독일인들이 자기들이 나치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했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적으로 화해하고 있는 게 바로 더 리더다라는 이야기죠.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이야기는요, 이것도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 뭐냐면은 2008년, 이 소설은 1961년에 나오고 영화는 2008년, 두 영화가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미국의 주택 시장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이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이걸 브래드릭 제임스는 시대의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템포러리 컨시어스니스라고, 언컨시어스니스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2차 대전에 승리해서 돌아와서 정말 그 자아실에 꿈에 부푼 미국인들이 미국의 그 관료주의적이고 그 우파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갖고 그 반발심을 느끼는데, 이것들을 무마하고 이 공산당 운동, 노조 운동을 무마한 게 뭐냐면 모두를 다 중산층으로 만든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너 이 집 가져. 너 중산층이야. 이제 데모하지 마. 30년 동안 갚아. 근데 이 구조가 이제 붕괴되는 게 1961년이거든요. 2008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리하게 집을 대출해서 빌려주고 중산층 만들고 사게 해줬다가 결국은 그 모기지 대출, 주택 대출이 이제 무너진 게 2008년인데, 이렇게 억지로 가짜로 중산층이 된 그 전원주택
중에 하나가 레볼루셔니 로드라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 젊은 부부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부연한 이 젊은 부부가 느끼는 공허감 나중에는 결국 이 여자가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중국에는 이제 그 가지 그 자본주의화의 모순들을 이제 무인 과금갑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니들 힘들지 그래 민공들 힘들지만 우리 경제 8%씩 성장하고 있잖아 조금만 견뎌봐 우리 애국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걸로 넘어갈 거야 이런 게 이제 무인 과금갑이라는 이야기고 한국엔 더 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국은 특징이 이제 공권력이 타락했는데 이 공권력을 처벌을 못해요. 그죠? 내곡동은 항상 검사처럼 풀려납니다. 그럼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도둑이 형사가 돼가지고 그 타락한 악을 응징하는 스토리거든요. 지금 오션 11에 뺏겨왔다고 하지만 사실 오션 11하고 도둑들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도둑들에 나오는 김윤석은 사실 변장한 형사죠. 형사가 해야 될 역할을 도둑이 하고 있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특징적인 스토리고 우리 사회를 흐르는 이제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 가치 추구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스토리들은 자기 시대, 자기 사회의 이제 무의식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그럼 만드는 저희들 랩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화여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랩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2006년에 나왔던 영화 마라톤의 시나리오입니다. 마라톤의 시나리오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게 한국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 저작 도구입니다. 뭡니까? 아레아 한글입니다. 그죠? 모든 시나리오 작가가 아레아 한글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글을 쓰는 과정은 인지심리학에서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작가가 가지고 있던 장기 기억에서 롱텀 메모리에서 뭔가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뭔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번역한 걸 보다 정교하게 수정하는 과정. 이 세 가지의 과정, 롱텀 메모리, 워드 프로세스, 태스크 엔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 과정인데 아래 한글은 그 완전히 언어로 번역한 그 내용을 그 더 잘 만들게 자르기 붙이기 뭐 이런 걸 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단까지를 포괄하게 해주는 저작 도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스토리를 만드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지금 사회는 관심이 끊임없이 흘러야 되고 관심을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인간은 누구나 다 잠재적인 작가고 실제로 작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저작 도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마라톤의 스토리 닥터였거든요. 2년 동안 스토리 닥터였는데 얼마나 안 되냐 하면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조승우 씨하고 김민숙 씨를 캐스팅하고 찍기 직전까지도 주인공이 초원이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초원이 동생이었습니다. 중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폐아가 아니고 자폐아 동생이었던 그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누구였냐 하면 초원이 엄마 김민숙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김민숙 씨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80%고 초원이는 한 20% 정도 나오는 거죠. 전엔 누가 주인공이냐면 초원이 코치였습니다. 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시니까 그게 우습지만요. 그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시면 왜 그게 그렇게 되냐 하면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게 달려라 배영진이라는 사람을 자폐아를 이제 소재로 한 건데 그 소재를 가서 보면 배영진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아니 결정적인 대목에서 엄마가 초원이 두고 떠났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막 이러는 건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인공으로 만들겠어요. 근데 그 정도 말할 줄 알게 되면 이미 자폐아가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두 달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초원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자. 말이 안 되지만 초원이를 주인공 만들자 해서 조승우 씨가 이제 초원이 동생으로 캐스팅됐다가 마라토너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개작을 보면 41번 시나리오를 고쳤어요. 왜 이러냐 하면요. 시나리오의 최종 고울이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의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쓰는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막 구조가 있어야 되고 시작, 중간, 끝이라는 삼막 구조가 있어야 되고 8장이 있어야 되고 15개의 시퀀스가 있어야 되고 108개의 장면, 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1500개의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 1500개의 문장을 쓰는 그 순간에도 최종적인 골, 이것은 자폐아가 마라톤을 통해서 인간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가이드해주고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해가지 않으면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재의 힘이 강력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작가는 그 소재의 힘으로부터 단단히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여대에서 이제 문화부와 그 NC소프트의 지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연 10억씩 3년 받아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를 이제 이런 하나의 영화 3막 8장 15개 시퀀스 110개 씬 1500개 문장을 각 챕터로 끊어가지고 그 챕터마다 모티브별로 계속 바꾸게 돼 있는 이런 바꾸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더 길게 설명드리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로그인하면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라고 나오고요. 여기 크래싱 모드라고 하는 게 뜹니다. 크래싱 모드는 뭐냐면 작가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카메론 감독님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으세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수능에 익숙한 한국 작가에게 맞게 객관식으로. 예, 주관식으로 물으면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럼 객관식으로 찍습니다. 찍으면 쓰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답변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러면 시트를 선택하세요. 카메론 감독님, 감독님이 쓰시려는 이야기는 옛날에 나왔던 늑대와의 춤을 하고 87% 정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디안 계곡을 판도라 행성으로 바꾸시고 인디안을 나비족으로 바꾸시면 카메론 감독이 쓰시려는 영화가 나옵니다. 제목은 뭐로 하시겠어요? 아바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크래싱 모드고요. 이건 사실은 늑대와의 춤을 하고 이제 아바타처럼 거의 87% 정도 유사한 매칭에서는 이 크래싱 모드가 있고 이렇게까지 유사도가 높지가 않고 혹은 유사도가 높아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8개의 모티브로 잘려 있는 그 부분의 모티브를 바꾸게 수정하게 하는 게 조합 모드입니다. 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을 마음에 드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205개밖에 없는데 그 20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갈등 곡선도 저렇게 수정하고 좀 더 세게 갈까요? 갈등 곡선을 뭐 이렇게 그러면 동사가 거기에 맞게 세게 바뀌는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29개 질문을 누르기만 하면 본인이 바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왜 이런 걸 했냐면 그럼 주인공을 초원이 코치해서 엄마로 바꿔봐 라고 하면 그걸 110씬을 그 1500개 문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니네. 이러면 이거 그 사이 3개월 흘러가고 4개월 흘러가고 1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끝까지 다 보여주자. 항상 한 페이지로 끝까지 다 보여주자는 게 저희들의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지금 이화여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한 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110개의 씬을 전부 다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이터베이스죠. 정말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게임에서 만드는 퀘스트의 자동 생성입니다. 퀘스트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에 게임 개발의 제일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작가 너 와. 야, 우리 빨리 퀘스트 돌려야 되는데 스토리 좀 넣어봐.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누구 잡아와라, 누구 호위해라, 뭐 심부름해라, 가서 알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고 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 저희들 지금 2차년도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2차년 동영상에 보면 인간이 가상 공간에서요, 버추얼 월드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딱 54개 있다. 뭔가를 얻는다. 토크, 말한다. 이게 54개인데, 이 54개의 퀘스트 유형으로 이과 연결해서 이걸 자동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 최초로 그걸 적용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임이 인페르노 9이라는 저희 학부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저희들이 시험 삼아 만들었고요. 11월 8일 날, 다음 달에 산호세에 있는 크루인터랙티브에서 알파 테스트를 하고 여기 게임에서 나온 수익금은 필리핀 톤도에 있는 결시가동한테 점심 사주는
그 점심 제공하는 프리런치 제공하는 거기에 기부됩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조야합니다. 조야하고 음악도 학생들이 만들었고요. 그림도 이대생들이 그려가지고 보시는 분이 그래요. 야, 이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맞냐? 이건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다. 그런, 예. 저기 원작 소설도 썼는데 그것도 11월 8일 날 나옵니다. 근데 뭐 말은 이렇게 그럴듯한데 게임 만드시는 분한테 보여주기 전에 창피하고요. 좌절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텍스트가 영어로 다 수정 안 된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웹게임입니다. 웹 전략 게임으로 전쟁하는 게임. 예.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 말씀이 모바일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그 밑에 단에서 관심 경제와 스마트 소사이어티로 가는 인간적인 욕구의 흐름이 있고 이 사회 점점 스토리가 중요해지고 이 스토리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사회로 향하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 2년마다 한 번씩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조직에 더구나 게임을 싫어하는 여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걸 만들면서 정말 게임 개발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여기 오신 청중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게임 업계에 계신 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하시는 일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게임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마약도 하지 않고 본드도 하지 않고 부탄도 하지 않고 자살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사회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 정말 개발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